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동센터의 양송이 선생님입니다. 오늘 표현법 2번부터 시의 종류까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징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 상징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배워왔죠.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내는 형상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상징이었어 라고 볼 수 있게 되죠. 비유와 그럼 상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원래 나타내고자 하는 원관념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유라고 표현을 하고, 비유는 작품 속에서 원관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유법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빗대었기 때문에 사과 같은 내 얼굴이라면 사과와 내 얼굴, 그래서 얼굴이라는 원관념이 시 속에 등장을 할 것이고, 은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은밀하게 비유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작품 본문 속에서는 찾지 못하더라도 제목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은유, 그래서 비유는 원관념을 작품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건데요. 이때 상징은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원관념을 감추고 구체적인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하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상징은 그래서 암시적이고 모호하다 보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물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꽃이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꽃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피어내는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존재니까 뭔가 가치 있는 존재라든지 또는 아름답고, 또는 꽃은 또 되게 연약한 존재인 거잖아. 나무 가지나 줄기 같은 것에 비해서. 그래서 연약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고고한 모습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꽃이라는 사물 하나가 상징할 수 있어.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1대 다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다음에 상징의 종류에는 근데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원형적 상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추가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 자체가, 관습이라는 건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관습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한 문화권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군자의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우리 친구들이 사실 사군자를 잘 몰라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회에 알아두면 좋겠죠. 사군자는 4개의 식물을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데 식물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식물의 특성을 들어서 우리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낸 것,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높은 선비 또는 고고한 기상 등을 가진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매화라는 애는 봄에 피는 꽃인데 봄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눈 속에서도 꽃망울을 피어내는, 꽃이라는 존재에게 눈은 매우 추운 존재고 자신을 얼릴 수 있는 시련이나 고난이 되잖아. 근데 그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트리네. 그럼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난초는 여름철에 깨끗한 산 속에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존재. 그럼 주변에 은은한 좋은 점을 퍼뜨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청초하고 지적인 선비를 상징한다 볼 수 있고, 국화 같은 경우는 가을에 피는 꽃인데 가을에는 서리가 피고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추워지잖아. 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이제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그러니까 이파리 색깔이 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파리들이 떨어지는데 얘는 가을에 피어나는 꽃.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운 계절을 이겨냈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가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나무는 겨울에 피어나는 풀인데,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풀이죠. 근데 그때 대나무는 일단 겨울철에도 파란색 잎을 가지고 있어. 겨울이 되면 대다수의 나무들은 이파리가 떨어지거나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거나 하게 되는데, 얘는 겨울철에도 파란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추위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지키는 존재, 그럼 쉽게 변화하지 않는 존재니까 지조나 절개가 높은 선비를 상징할 수 있고, 또 대나무는 소가 안에 비었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없는 청렴한 선비까지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군자를 그래서 지조와 절개가 높은 선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동양권에서 느낄 수 있는 관습적 상징이 될 것이고, 서양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같은 것이 있겠죠.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봐. 아니면 다른 존재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교라 해서 기독교 계열의 문화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했고, 그 비둘기가 올리브 이파리를 처음으로 물고 오면서 아, 지금 이제 드디어 비가 그쳤고 땅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평화나 아니면 뭔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라는 뜻으로 서양에서는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상징을 보면 이 개인적이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상징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상징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적 상징은 이 원형이라는 것 자체가 한 민족만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인류가 삶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해온 상징을 원형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때는 불과 물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얘들아, 불이라는 건 일단 불이 탈 때는 위쪽으로 타오르잖아.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상승의 에너지이면서 수직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겠죠. 또한 불이라는 건 뭔가 불같은 성격,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불같은 성격이라는 건 싸울 일이 있을 때 뒤로 빼지 않고 앞으로 막 이렇게 맞서는 공격적인 성격이 드러내죠. 그래서 공격적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한 뭔가가 파괴되고, 불이라는 건 뭔가를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존재가 되니까 파괴 또는 소멸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타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기도 하잖아. 불사조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정화나 재생, 새롭게 생겨나는 이미지. 또 불이 없으면 사람은 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을 통해서 우리는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물은 얘들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는 존재잖아 사실은. 그래서 하강적이고 수평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물은 사실 없으면 식물체들이나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화,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재생, 그 다음에 생명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그래서 생명력의 이미지를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그래서 이 물 건너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역사가 흐르는 것을 강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흘러왔다라는 것으로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원형적 상징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외에 또 자주 활용되는 표현법들 한번 살펴보면 우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위라는 건 사실 적어볼게 얘들아. 인간의 삶을 동물이나 또는 식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위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것을 나타내고 싶은데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우위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선생님 적어줬고요. 그래서 뭐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솝우화라는 것 자체가 동물들을 가지고 쓰는 이야기잖아. 근데 문제는 거기에 동물들이 등장인물이지만 사실 걔네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토끼전에서도 주인공인 토끼가 있고, 그 다음에 용왕이 있을 것이고, 또 용왕에게 토끼를 데려다주는 자라 같은 존재들이 있잖아. 그럼 이런 존재들은 사실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지. 용왕이라는 사람은 3000살이 넘었어? 그런데 더 살고 싶어서 살아있는 동물인 토끼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고 싶어 했잖아. 그럼 지배계층인데
자신이 더 살기 위해서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괴롭히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지배계층을 상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도 우의적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토끼는 일단은 나약한 백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지만 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대상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인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우의적이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화화라는 표현은 알아두세요, 여러분.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그리다, 그냥 웃음을 유발할 때 우리가 희화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그리기도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에는 해악과 풍자가 있었지, 그치? 요런 해악과 풍자를 바로 밑에서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풍자는 웃음을 통해서 돌려서 비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공격하게 되는데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니까 어떤 비판을 해야 될까? 정치적 현실이나 세태, 인간 생활의 결함이나 불합리, 허위, 잘못된 모습들을 꼬집는,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돌려서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두터비 파리를 눌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어 두엄 위에, 그래서 똥으로 만든 거름덩어리 위에 앉아있는 상태죠. 건너산을 바라봤더니 백송골이 떠있네. 가슴이 끔찍해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똥 때문에 자빠졌어요. 미끄러서 짜라락 자빠졌어. 그랬더니 그럼 그때 이제 창피하잖아. 너네도 혼자 걷다가 갑자기 발이 삐끗해서 넘어질 뻔했어. 그럼 약간 창피해서 아픈 거 입고 후사닥 뛰어갈 때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못 쳐라. 여기서 뭐래? 날래. 나니까 망정이지. 아유, 피멍들 뻔했네. 내가 날쌔서 다행이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피식 잘났다 그래, 요런 느낌 들잖아. 요런 것들을 풍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찾아보면 얘들아, 이때 두터비라는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괴롭힐 수 있는 존재이면서 백송골이라는 존재는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기적인 탐관오리나 중간급 관리가 되겠죠. 중간급 관리. 그럼 이거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모습을 누구로 표현했어? 동물로 표현했네. 우의적인 성격도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리는 두터비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힘없는 백성이 되겠죠. 수탈당하는 백성. 그럼 이때 백송골은 두터비가 백송골의 눈치를 봤으니까 중앙에 좀 더 높은 고급 관리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힘, 그래서 외세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풍자와 우의적인 것과 희화가 다 쓰였네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해악이라는 표현은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웃음을 자아냅니다. 웃음을 자아내지만 풍자는 비판하기 위한 웃음이었다면 해악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동정적으로 감싸주기 위한 해악,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하다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웃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거나 할 때 우리가 해악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언어유희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 언어유희는 말을 가지고 즐기는 놀이가 되는데 소리나 의미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 사실 옛날에는 언어유희를 진짜 말 그대로 말놀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대상을 뭐 우스꽝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민 문화에서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약간은 개그 이런 거를 할 때 라임을 맞추는 것들 전부 다 언어유희 안에서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암이 맵다 울고, 얘들아 매미는 맴 하고 울잖아. 그래서 매암이가 맴 하고 우네. 그럼 두 개가 소리가 비슷하잖아 지금. 그럼 말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쓰르라미는 쓰다 운대요. 쓰르라미 어떻게 우는지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쓰 하겠지, 느낌상. 그래서 쓰르라미는 쓰다고 울고 있구나.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에서도 이거 춘향전에서 춘향이 엄마가 춘향이한테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나 내려왔다. 서방이라는 것은 남편을 부르는 표현인데 맨날 춘향이가 이제 이도령한테 서방님 이러니까 이제 서방인지 아니면 남방인지라고 표현을 해서 이때 남편을 나타내는 서방과 서쪽의 방향을 나타내는 서방, 그럼 이거는 서쪽, 이거는 남쪽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할 거야. 얘들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볼게. 사각사각 가는 모래벼랑에 얘들아, 모래야. 모래에다가 심을 거야. 뭘 심냐면 구운 밤 닷대를 심을 거예요. 그냥 5대, 이거는 그냥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운 밤이니까 이제 군밤을 심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모래야. 그냥 흙도 아니고 모래에다가 구운 밤을 심을 거야. 그럼 구운 밤은 이미 밤이 죽은 상태인 거잖아. 근데 걔한테서 um이 돋아서 싹이 나면 나는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구운 밤에서 싹이 날 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신과 요런 상황이 갖추어지면 이별하겠다라는 것은 이별할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이별할 생각이 없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어법으로도 활용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 정석가에서는 이 부분을 반어법으로도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주객전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는 말 그대로 주인과 객체인 손님이 서로 바뀐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문학작품에서는 주로 작품 속의 주체 행동이나 정서를 내가 아닌 객체가 하는 것처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지금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에서는 공명도 날 거리고 부귀도 날 거리인데 얘들아, 공명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얘기하게 되고 부귀라는 건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부자가 돼서 귀하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데 공명, 얘들아, 사회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나를 꺼릴까? 걔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 부귀도, 돈도 사실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인간들이 쓰는 것에 따라서 같이 따라다닐 뿐이잖아요. 그래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라는 부분은 실제로 공명과 부귀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 그냥 원래는 내가 부귀 공명을 꺼리는 것, 이렇게 내가 꺼리는데 걔네가 날 꺼리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패러디라는 것이 있네요. 패러디는 많이 보셨죠? 유명한 작품이나 작가의 스타일을 흉내내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뭐 새로운 의미를 줄 수도 있고 익살이나 풍자의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꽃이라는 작품 보셨을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작품을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곳이 있잖아. 그것을 패러디한 시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뭐 전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 이렇게 서로 전달을 하고 요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패러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 얘는 중요해요, 여러분. 그쵸? 감정이입 별표 한번 쳐볼게요. 감정이입은 화자가 갖고 있는 정서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화자가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예시에서는 귓돌이는 귀뚜라미란 뜻이죠. 귀뚜라미, 저놈의 귀뚜라미 참 어여쁘구나, 불쌍하기도 하네, 귀뚜라미. 웬 귀뚜라미가, 어인 깃돌이, 웬 귀뚜라미가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작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를 저 혼자 울어내니. 얘들아, 그럼 귀뚜라미가 어떻게? 절절히 슬픈 소리를 울고 있어. 사실 귀뚜라미는 가을밤에 원래 울잖아, 얘들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날개를 뒷발로 긁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귀뚜라미가 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그 귀뚜라미가 우는 이유는 사실은 뭐 먹이 싸움이라든지 뭐 영역 다툼이라든지 짝짓기라든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화자는 그걸 뭐라 들었어? 귀뚜라미가 우는 이유를 되게 구구절절 슬프게 울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인동방에 내 뜻을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이 무인동방이라는 것은 임 없이 혼자 거처하는 나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그럼 나의 처지는 일단 임가, 이별에서 혼자 있는 처지. 그래서 내가 바로 외로움의 처지를 겪고 있는데 내 뜻을 알만한 애는 저뿐인가. 그럼 제가 슬픈 이유는 뭐야? 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롭기 때문이겠지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롭고 슬픈 사람은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슬프게 울고 있는 깃두람이야 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때 이 깃돌이라는 얘가 바로 화자의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입의 대상 적어주세요. 자, 다음
주술. 얘들아, 주술적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지, 그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을 주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실 거예요. 구시가라는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진짜 자기 머리통 내놓으란 뜻 아니고요. 우리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가야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잖아. 그 가야에서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노래였지? 라고 그냥 보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습적 표현, 우리 관습이라는 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내려온 것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습적인 표현은 속담이나 한자성어 같은 관용어구나 고사나 관습적인 상징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고사나 아니면 관용어 이런 것들이 많이 쓰게 되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결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간결하고 명쾌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보편성도 획득할 수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이제 시를 보시면 일단 시라는 것 자체가 뭔데 얘들아? 이거 읽어볼까? 개인의 사상과 정서를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형상한 문학. 이게 딱 다다. 개인의 사상과 정서, 이게 바로 개인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 시는 운율이 있는 리듬성이 있는 언어고 압축하여 짧게 나타낸 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러분. 자, 형상화 파트 8월 첫째 주 수업에서 문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형상화는 형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형상화야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모양으로 나타낸다라는 표현. 그럼 이런 형상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법, 비유나 상징 같은 것을 썼어 라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심상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심상은 마음 심자, 마음에 그려지는 모양이야.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이나 느낌을 심상. 그럼 마음속에 떠올렸을 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레몬을 딱 떠올렸어. 그랬더니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일단 입속에 시큼한 느낌이 들면서 침이 고였어. 그럼 나는 시큼하다라고 느낀 것 자체는 입으로 느끼는 맛인 거잖아. 이렇게 구체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속의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복합각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좀 더 확장되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까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의 갈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갈래는 다양하게 내용이나 형식이나 아니면 태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내용에 따라서 서정시, 여러분 서정시는 개인의 정서를 드러낸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이런 현대시들은 전부 다 개인의 정서를 노래한 문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서사시라는 것 자체는 서자가 얘들아 펼치다라는 뜻이고 뒤에 사자가 일사자잖아. 이를 서술한 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사시라는 건 정확하게는 옆에다 좀 적어봐 얘들아. 줄거리 라든지 일정한 흐름의 단계가 있는 시를 우리는 서사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줄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길이가 길고 배경 이야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문학 중에는 특히나 현대 문학 중에는 서사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전 중에는 서사시가 조금 있었고 현대시에서도 그냥 김동완의 국경의 밤 정도가 서사시 정도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경의 밤이라는 시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 1부 1장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국경의 밤은 3부까지 가고요. 각각의 장이 72개나 있어요. 3부에 72장. 그 다음에 몇 줄이냐면 980여 줄이 넘어요. 980여 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전체 페이지로는 124쪽 분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시가 124쪽이야 굉장히 길지. 그럼 이거는 시라기보다는 정말 이야기를 서술한 느낌이야 라는 것이 좀 더 강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서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극시는 사실 한국 문학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극시를 자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연극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그래서 뭐 한여름밤의 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희곡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전편이 운문체의 대사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정형시, 얘들아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라는 것이 바로 정형시가 되겠죠.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춰서 지은 시고요. 사실 현대문학에서는 우리가 시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형시는 그냥 시조야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시는 겉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다 보니까 외형률이나 외제율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유시, 그럼 뭐겠니 얘들아? 자유롭게 쓴 시가 되겠죠.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를 자유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시라고 하면 얘들아 무조건 자유롭게 쓴 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질서나 운율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안에 가지고 있는 율격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시. 크게 보면 산문시는 자유시 안에 포함돼요. 자유시가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쓰여진 시잖아. 그럼 산문시, 형식 없이 내 마음대로 줄글로 쓴 거잖아. 그래서 넓게 보면 자유시 안에 포함된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냥 가장 큰 차이점은 행의 구분 없이 줄글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산문시가 됩니다.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이거 지금 딱 봤을 때 얘들아 시 같지 않게 생겼잖아. 그냥 문단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의 문장 마구 쳤다 올렸다 없었다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산문시구나. 그냥 줄글로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에 나타나는 태도에 따라서 주정시라는 것이 있는데 얘들아 주정시는 그냥 주인의 뜻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시를 쓴 화자,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를 다루는 시구나로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주지시라는 것 자체는 알아두세요. 주지시는 주지주의하고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주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지주의라는 표현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얘는 감정보다 이성이나 지성을 중시하는 입장, 일반적으로 김강균 아저씨의 시가 그렇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김강균 아저씨의 작품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예를 많이 들었던 뭐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요런 것들이 바로 김강균의 시가 되는데요. 사실 요거 자체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한국 문학에서는 주지시가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라는 것은 알지자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는 문학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의시는 여러분 의지적인 뜻이 담겨 있을 때 주의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여기서도 백골을 쪼이리라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아직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이야 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목적에 따라서 순수시와 목적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수시는 그냥 개인의 정서를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낸 것. 그래서 시어의 아름다움이나 예술성에 중점을 둔 시를 우리가 순수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1940년대 이전의 김영랑 시인의 시적 경향이 바로 순수시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목적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시를 우리는 목적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 정치나 사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있는 시들을 목적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시를 우리는 경향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참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가들로 김수영, 신동엽, 김지아 등이 있는데 우리 김수영은 수업 시간에 꽤 많이 봤던 작가 중에 하나죠. 김수영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과 소시민들의 자각이라든지 비판 정신, 저항 정신을 기르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잠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 신동엽 아저씨의 시입니다. 껍데기는 가래. 그럼 얘들아 이건 나는 거부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래서 껍데기는 화자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세모가 되겠죠. 껍데기는 가래요. 4월은 알맹이만 나무래. 그럼 알맹이는 나무라고 했어.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이겠지. 땡그라미. 껍데기는 가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데 4월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4.19 혁명을 나타냅니다. 4.19라는 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잖아. 그래서 이것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정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4월. 그럼 4.19의 비판 정신만 남고 나머지 껍데기들 다 가라고 거부하고 있는 시인 거죠. 자, 이연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아남고, 얘들아 동학령 곰나루의 아우성은 살아야 돼. 그럼 동학년 곰나루라든지 아우성은 화자가 좋아하는 소재가 되겠죠. 동학년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건 동학농민운동이겠죠, 여러분? 동학농민운동. 역사를 잘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그리고 반외세를 외쳤던, 그럼 봉건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날 거야, 외세의 침략에서도 벗어날 거야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아사달과 아사녀는 우리 민족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인 거잖아. 그럼 요게 나오는 순간 우리 민족적인 얘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민족.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초래청은 결혼을 주관하는 기관이야. 근데 중립을 내세우기 때 부끄럼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보는 순간 그래서 위에 중립이라는 말을 썼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한라 남한을 상징할 수 있겠지, 그치?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 유명한 북한에 있는 산인 거죠. 그럼 남한과 북한이 중립 중간에서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초래청, 결합을 할 거야 라는 것 자체는 남북의 화해나 통합을 얘기하게 되겠죠. 남북 화해 통일. 이런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흙가슴을 가지고 향그럽다 그 다음에 남아라라고 표현했으니까 긍정적 표현이 되겠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얘들아 쇠붙이는 가랬으니까 얘 싫어요 이런 소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에 여러분 밑에 부분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 시는 개인적인 정서보다는 어떤 거? 독재나 분단, 이러한 껍데기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